삼성전자 40만 원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이도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한쪽에서는 밑에 다이를 어쨌든 딴 데서 받아와야 돼. 공급사에서 받아와야 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거나.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으로 되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 자기들이 다 만들어 버리죠. 쌓는 거 다 되죠. 그럼 이제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잖아요. 여기보단.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한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HBM4 이후를 보자라고 좀 했었던 건데, 일단 뭐 총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부담이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쟤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은 오히려 매수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저는 현재 그 김선영의 햇세드 경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6시 30분부터 7시까지 한국경제TV에서 김선영의 뉴욕 인사이트라는 유튜브도 지금 같이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전날 미증시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6,400선까지 오늘 돌파했는데요. 현재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그 전쟁 관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 상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냥 전쟁은 그냥 그런 거구나, 원래 있는 거구나라고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 이란과 이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내성을 좀 많이 키운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지 간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소의 완벽한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구간이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어떤 체력이죠. 이제 이익에 대한 체력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좀 다른 레벨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필 그 시기에 좀 과도기적 구간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라는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뭔가 조금 이제 불안한 어떤 심리, 그리고 불안한 어떤 느낌을 좀 시장 자체에 많이 좀 주곤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길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그걸 이제 상수로 받아들이고, 왜냐면 그렇구나라고 적응하는 그 시기까지 좀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뭐 시장은 적응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뭐 월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미 미국은 이제 시장을 이제 이 이슈 자체를 이제 시장은 이 이슈 자체를 상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저도 거의 동의하고 있고요. 일단 미증시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어제는 조금 쉬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1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나스닥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외부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는 많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미국과 이란 관련 이슈를 너무 막 뭐 마치 내일처럼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를 7,000에서 8,000까지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님은 이게 8,000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최근에 6,000포인트 이상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이끈 것 자체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의 모든 업종들과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뭐 안타깝게도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많이 하드캐리를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AI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뭐 방산이라든지 뭐 최근에 조금 쉬었다 올라왔다 하긴 하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꽤나 많이 코스피를 이끄는 이 업종들 자체가 이제 그 코스피를 그렇게 이끌었다, 하드캐리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7,000, 8,000까지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 뭐 기업 밸류업 정책, 그죠? 그게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이어져야 되고,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같은 부분들도 꾸준히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가 좀 맞물리면 사실 불가능한 수치는 전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단순한 어떤 지수 상승 자체가 아니고 이제 국내 상장사들의 어떤 주주환원 재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ROE죠. 보통 자기자본이익률의 어떤 근본적인 개선이 좀 전제가 되어야지만 오히려 이제 7,000, 8,000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7, 8,000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 8,000은 이제는 밑으로 까는 수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2,000, 2,500, 3,000 이걸 항상 밑에 깔고 있는 수치로 우리가 보면서 뭔가 이게 언제쯤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뭐 4,000, 5,000, 6,000 이렇게 가냐라고 이제 걱정하던 게 불과 한 2년 전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7,000, 8,000 올라가가지고 정말 딱 그 자리가 유지가 되고 또 그 다음
분명 뭐 만이든 9천이든 만이든 우리가 좀 보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주주 이 환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이런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 숫자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외국인들을 자본도 봤을 때 얘네 한국은 이제는 여러 가지 기업 내적인, 국가 내적인 이런 지수 내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 확실히 7, 8천은 그냥 밑으로 깔고 있구나. 이렇게 좀 뭔가 그들이 확실히 인정을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상법 개정안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요것만 맞게 되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대형주만 움직일 거고 이제 중소형주들은 진짜 안 움직여가지고 막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 가냐. 특히 코스피 중소형도 그렇지만 코스닥은 진짜 정말 안 움직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좀 많이 올라간 기업도 있긴 있지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조용하다는 거는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가 이끌어서 좀 치고 올라가지만 코스닥은 아직 시가총액 상위가 잠잠하죠. 네, 잠잠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일단 메인으로 이제 포트를 좀 잡아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중소형주로 내려오는 시점, 특히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되게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이제 큼지막한 기업들 중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분명히 있거든요. 2차전지주들도 숫자가 이제 보이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 기업들은 아직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좀 뚫고 이제 그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지만 우리는 조금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코스닥 중소형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좀 매수를 나서셔 놓고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 자체가 지금은 전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주도한 섹터는 단연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건 디램과 낸드 가격이 동방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이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쨌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통 셀러스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공급자 우위 시점으로 지금 뭔가 좀 재편되는 게 제일 요 이슈의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AI 서버용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잖아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고용량 ESSD 같은 경우도 수요가 좀 폭발하면서 범용 제품의 어떤 생산 능력을 좀 압박하고 전체적인 어떤 판가 상승을 견인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에 지금 진입한 게 지금 시점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D램 그리고 HBM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낸드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낸드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미국의 샌디스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샌디스크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샌디스크 요만한 메모리 칩 만드는 기업 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카메라 좀 만져보신 분들은 샌디스크 집에 다 있거든요. 그 이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업인데 갑자기 낸드 얘기가 나오니까 샌디스크가 주가 빵 떠버리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낸드 전 세계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D램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건 삼성전자고요. HBM 쪽만 조금 그 중에서 이제 한 카테고리가 이제 SK하이닉스한테 좀 밀리고 있다 그뿐이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고 어쨌든 이제 이 셀러스 마켓의 리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이렇게 수요가 살아있는 한 계속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D램 가격 같은 부분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고 HBM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HBM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 그리고 HBM3나 앞으로 다가올 HBM4나 완전히 뭔가 개념이 다른 HBM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두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상승 효과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가 얼마나 몰리냐 안 몰리냐를 사실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수요가 있는 한 이제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가면서 이제 셀러들이 그러니까 즉 이제 공급자들이 뭔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판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업사이드를 올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매출 630조, 영업이익 300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이 수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다면 그 원동력은 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올해 매출 630조, 영업이익 300조 이거 꽤나 도전적인 목표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HBM4 그 이후에 이 시기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벼르고 있었죠, 사실.
HBM3는 뭐 굳이 뭐 초미세 공정이 뭐 베이스 다이에 필요가 없지만 HBM4부터는 밑에 보통 HBM 쌓는 거잖아요. 근데 잘 쌓으려면 밑에 있는 다이가 좋아야 되는데 HBM4부터는 그 다이 자체에 이제 초미세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는 그게 참 어려워서 이제 그거를 이제 TSMC한테 맡기죠. 그래서 TSMC가 다이를 만들어 주면은 SK하이닉스는 거기다 쌓아가지고 이제 파는 방식인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이도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HBM4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밑에 다이를 어쨌든 딴 데서 받아와야 돼. 공급사에서 받아와야 돼. 그럼 이제 그 공급사에다가 받아올 때 돈 줘야 되죠. 근데 그 금액을 그 공급사에서 그냥 올려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죠. 그럼 그거 어쨌든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그걸 사왔어. 오케이, 사올 때도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을 과연 공수받을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건.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유연하게 공수받기 위해서 우리 쪽 전용 라인 좀 만들어줘라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TSMC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TSMC한테 우리 라인 좀 만들어줘 했을 때 TSMC가 거절했어요. 필요해? 돈 더 내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전 100% 똑같이 SK하이닉스한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하지만 그때 이후에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의 이 수요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튀는 걸 보면서 아마 TSMC도 좀 반성을 할 것 같은데 만약 반성이 없다 하고 그전이랑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한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거나.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도 되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 자기들이 다 만들어 버리죠. 쌓는 거 다 되죠. 그럼 이제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잖아요. 여기보다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팔기 유연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HBM4 이후를 보자라고 좀 했었던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이런 실적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비메모리 부분의 흑자 폭이 좀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AI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좀 점유율도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이제 파운드리 수요율의 안정화예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HBM 공급 확대는 당연히 뭐 뒷받침되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HBM 공급 확대 같은 부분들은 뭐지 삼성전자가 이제 뭐 테슬라든지 뭐 엔비디아든지 많은 그런 미국 기업들한테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공급 확대를 했을 때 제일 좋은 거 뭐다? 정말 수율이 높은 HBM을 만들어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점유율 회복이 결정적인 뭔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만 내면은 사실 뭐 충분히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봐야죠. 수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로 해서 쉽게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수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직접 이제 가져가는 거 보면은 조금 수율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나. 하지만 여전히 TSMC한테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40만 원,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으로 현재 목표가를 좀 예상들을 하고 있던데 대표님께서는 이 가격이 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 2배네요. 그 SK하이닉스도 거의 2배까지는 안 되지만 크죠. 거의 뭐 80만 원. 와, 거의 60-7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단순 부품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걸 넘어가지고 AI 인프라가 되고 있어요. AI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그 것들이 인정을 받았을 때, AI 인프라는 것들이 인정을 받았을 때 이미 됐지만 국가 기관 산업화가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보면 확실히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달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어떤 밸류에이션 격차 해소가 사실 관건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불가능한 수치나 어떤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AI라는 이 테마가 꺾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화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관심을 받고 서포트를 받고 지원을 받는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이게 단기간 내에 모든 게 결정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만 좀 잘 되게 되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4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 뭐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격대가 되면은 코스피는 7천이 넘어가 있겠죠. 네, 8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다음 달 총파업을 내고 네. 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1조씩 손해가 날 것이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하루에 1조씩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누군가의 그냥 계산이고요. 안 맞아요. 안 맞고요. 근데 일단 뭐 총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담이죠. 확실히 부담이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쟤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분명 이슈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노조분들의 어떤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 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전 이제 순이익의 10%를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 전 그거 너무 좋게 봤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지 않거든요. 다 보면 다 중국 가고 미국 가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좀 나아. 아니 그거 중국 가버리게 되면 또 어쩝니까? 참 항상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10% 지급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이 한수를 떠가지고 15% 정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10%가 제일 적절하다 봐요. 그래서 15%는 좀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삼성은 옛날부터 삼성맨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한테는 우리가 믿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이 오래전에 한번 잠깐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한테 좀 제쳐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화를 내셨죠. 얼마나 아니라 생각하고 니들이 가만히 있었길래 하이닉스한테까지 뒤처지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한 10여 년 만에 한 번씩 화를 내신 것 같긴 해요. 그런 이슈가 발생한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 살아계셨다라고 하면은 진짜 HBM 이 사태를 보고 엄청나게 격노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걸 넘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총파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동자분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 제시하는 거잖아요. 15% 제시한 건데 저는 15% 제시했으면은 거기서 절충안이 나와서 11%에서 12%대 결정되게 되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인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원이 많을수록 좋았는데 지금은 정말 초엘리트 직원 한 명이 정말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은 인재 확보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15%가 과하다라고 이제 적절히 설명 잘하면 그 노조분들도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려주고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올려주고 대우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대우만 잘해주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이용하셔가지고 서로 얘기 잘 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모 기업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30%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충분히 적절히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파업 전에 끝나요. 파업 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일 주가가 밀린다, 단기적으로 위축이 나온다, 저는 오히려 그 생산 라인의 자율화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생산 차질 규모는 시장이 우려보다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은 오히려 매수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크게 너무 이런 외부 이슈에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는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을 지나 이제는 2차 전지가 조금 활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캐즘 끝났다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캐즘은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전쟁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그게 상황이 끝나길 바라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캐즘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쭉 밀려버리게 되면은 진짜 그 기업들의 상황을 제가 보시라고 했잖아요. 캐즘이 터졌을 때 제가 항상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투자를 접고 빠지는지를 보시라고. 투자를 접고 빠지면은 그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산업 자체도 죽는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 투자하고 있었고 외부에선 욕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계속 투자하고 있었고 매년 인터배터리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계속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캐즘이란 걸 여러분들이 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쯤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막 정말 미친 듯이 광풍으로 올라갈 때 막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미래고 막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반도체 먹고 살고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던 시기가 불과 한 4, 5년 전, 3, 4년 전 그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이 관련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 올라버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까지 인터배터리 3년째 갔거든요. 그러면서 재작년에 쭉 가면서 이제 몇몇 개 기업들 봤을 때 너무 쎄함을 많이 느낀 기업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금양이라는 기업인데, 금양이라는 기업은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어째 인터배터리는 자기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을 소개하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계셨고요. 뭐 알바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잘 답변을 잘 못했고 꺼리는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했고 그리고 회사에다가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될 텐데 자동차 이 운전하는 이거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에서 뭐 몇 분 안에 들었나? 하여튼 그거 들면 뭐 금양가 굿즈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게 배터리가 뭐가 산 거였지? 뭐 배터리를 이 기계에 넣어가지고 돌린다고 하는 건가?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 바라는 거는 시장에 그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싶어서 굉장히 쎄함을 느꼈죠. 근데 갑자기 작년 연말에 그죠? 아시겠지만 이제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잖아요. 계속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몰이나 이슈몰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지금 오히려 한번 붐이 불어서 올라갔다가 조금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진짜 좋은 기업들이 옥석가리기가 된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 사이에 투자를 줄였는지 투자를 더 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실 대부분은 투자를 늘렸습니다. 특히 예전에 핫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원래 잘하던 기업들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나 이런 기업들 삼성 SDI 뭐 배터리 3사 포함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그 기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투자를 잘 이어가고 기술 개발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LG엔솔이나 뭐 이런 기업들로 수주 소식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저는 양적 팽창 시기는 저는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수익성 중심으로 뭔가 질적으로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미의 현지의 어떤 공급망을 장악을 하는 이 장악력 자체가 주가에 차별화를 분명히 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에 이제 수주를 받은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뭐 1년 반 정도 전부터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2차전지는 예전에는 전기차였지만 이제 전기차 더하기 AI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 AI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예전보다 훨씬 괜찮아진 상황이다. 대신에 이제 옥석가리기가 있을 것이고 처지는 기업들은 완전 도태될 것이고 잘하는 기업들은 예전에 그 높은 주가 수준 이상으로도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의견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캐즘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아니고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독일 자동차 3사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주가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 드디어 벤츠가 정신 차린 거죠. 네, 뭐 독일 자동차라고 하지만 저는 막 대놓고 이제 벤츠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벤츠 소식이 많이 나서 어저께인가 그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 주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독일 3사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 기업들 봤을 때 정말 저가형 자동차들은 아니잖아요. 고급화 전략.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살면서 그 차들의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었고요. 서울에 올라와서야 뭐 몇 대 봤지 부산에서 사실 많이 본 적도 없는 그런 차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급화 전략이었고 우리나라보다는 정말 레벨이 정말 한참 높아 보이는 그런 어떤 자동차 브랜드였죠. 그럼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그 가치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남는 게 적다 하더라도 그 고급화 전략을 유지하면서 그 프리미엄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제품들도 이제 재료들도 다 좋은 걸 쓰고 이제 원자 제품들도 다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뭐 저는 경영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 노름을 하는 그런 경영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그 기업은 성장을 못 한다 봐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잉 그랬죠. 완전 막갔죠. 보잉 그랬다 막갔다 좀 돌아왔죠. 게다가 또 미국 인텔도 한참 CPU의 황제였다가 숫자 노름 하다가 완전 인텔 박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이러고 있죠. 비웃고 있죠. 왜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삼성이 그렇게 될 뻔했죠. 삼성이 그렇게 그거 숫자 노름 하다가 HBM 돈 안 나온다 해서 던지고 중국으로 집착하다가 지금 완전 박살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원 자체가 나가면서 새로 이제 뭔가 리프레시가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숫자 노름한 CEO가 지금 각 기업의 CEO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CEO가 들어와야 된다 보고 있어서 그런 의미로 저는 사실 메타라는 기업이 참 그대로 이제 창업주가 살아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전 그거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참 안타까운 기업은 애플인데 뭐 그건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이제야 정신 차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 SDI가 보면은 그동안 이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어쨌든 좀 입증된 사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8년도인가 언제요? 이미 삼성 SDI가 LFP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안 했어요. 굳이 뭐 그거 할 거 수익성 떨어지고 그런 거 할 거 있냐 이렇게 해서 안 한 건데 그걸 중국이 쇽 주워가지고 이제 뭔가 사업화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일 있을 때 확실히 뭔가 프리미엄 라인업에서는 이제 공고한 입지를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마진 확보도 되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조금 뭔가 보수적인 독일 시장에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삼성 SDI라는 기업의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더 이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렇게 배터리 3사랑 같이 그 독일 3사랑 같이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이 산업이 확 활성화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시장 점유율 싸움이니까 시장 점유율을 가져 올라가면은 싼 거를 팔아야죠, 그죠? 그리고 싼 거 팔아가지고 이제 고객들 풀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비싼 라인 만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구조인데 그게 중국이 해오던 거잖아요. 중국은 싼 거 잘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엄청 준 다음에 그 보조금을 등에 업고 이제 차 한 대 팔 때마다 비하디는 여전히 손실인데 여전히 한 대 팔 때마다 손실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참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찬양할 수 있어요.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가야 될 길은 우리나라 배터리사들과 중국 배터리사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싼 거 갔다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래도 비싸지만 그래도 퀄리티 있는 우리나라 걸 써야겠다 이런 심리가 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조만간 또 배터리의 시기가 본격 도래하겠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 라인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올해 리튬 생산 라인 가동을 기점으로 기업 가치를 좀 재평가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47만 원으로 상향했던데 대표님께서는 자주 언급해 주시는 이 100만 원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예전에 제가 포스코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꾸준히 계속 포스코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면서 포스코가 어떤 산업을 진행했고 어떻게 이 회사가 커왔으며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캐즘이라는 거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군주 자체를 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을 때도 포스코홀딩스는 100만 원이 맞다라고 좀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올해가 진짜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양산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확실히 철강주에서 소재주로 뭔가 이제 리레이팅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게 숫자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2차전지주들은요, 모든 기업들이 숫자가 진짜 중요해요. 숫자가.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그 숫자가 나오는 게 올 하반기라고요. 이제 리튬 양산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리레이팅이 진행될 것이고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전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자금률 상승이 좀 뭔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100만 원 저는 시간 문제예요. 도달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렇게 무거운 기업이 어떻게 가?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는요. 제가 예전부터 제 유튜브 방송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삼성전자 4만 원, 5만 원 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10만 전자 가능하다고. 그 영상 유튜브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비현실적일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리플이 정말 악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0만 원이 뭐예요? 20만 원이 넘어갔고 지금 앞에 우리 얼마?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한 번 수급이 들어오면은 주가 4배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4배, 뭐 2배 못 날릴 것 같아요? 2배 이상 못 날릴 것 같습니까? 전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봐요. 근데 일단 100만 원이 의미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 100만 원 됐을 때 저는 포스코가 저는 미래를 한번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때 포스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은 스플릿입니다. 주식 분할. 단가 낮춰보세요. 삼성전자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현재 주가에 곱하기 50 해야 되는 거 아시죠? 50분의 주식 분할 했잖아요. 20만 원이면 지금 삼성전자는 원래 한 주당 1,00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1,000만 원짜리 주식 누가 샀겠어요? 못 사잖아요. 적절한 시점에 스플릿을 하고 5만 원까지 떨고 놓으니까 바로 거기서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5만 원 정도면 사실 우리가 뭐 치킨 몇 번 안 사 먹으면 되는 돈이니까. 그것처럼 포스코홀딩스 제가 봤을 때 100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식 분할 한번 딱 해버리잖아요. 뭐 삼성처럼 뭐 20분의 해서 5만 원까지 떨고도 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수급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 넘어갔을 때 스플릿도 우리 같이 한번 뭐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올 하반기에 리튬 양산 그리고 이제 이거로 인해서 이제 원래는 철강주였잖아요. 박태준 회장님이 만드신
최강주였는데 철강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일본의 엔저 등이 없고 일본 철강 나오고 있죠. 중국 지금 경기 거의 뭐 침체 수준이어가지고 중국엔 지금 철강 수요 떨어지죠. 유럽도 떨어지죠. 이런 상황이니까 철강 매출은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투자했는데 2차전지 쪽 캐즈비라는 게 터지면서 완전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계속 포스코홀딩스는 투자를 했죠. 리튬 쪽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간의 투자를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철강이었지만 이제 철강과 리튬 이 소재 양쪽의 어떤 그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1차 목표가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잠깐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 미국에서 중국, 러시아의 로봇을 사용을 금지하는 로봇 안보법이 발의가 되면서 우리나라 로봇 회사에 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표님은 이를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저는 정말 강력한 반사이익이 될 수 있죠. 이게 저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사실 미국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산업들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주니까 반도체도 제재, 그리고 조선도 제재, 하면 다 제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원래는 우리나라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LNG 다 잘하다가 중국이 막 갑자기 확 찍어가지고 막 이제 숫자로 나오니까 컨테이너 뺏겼잖아요. 근데 최근 다시 또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 막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어떤 경우들이 많지만 제일 최악은 뭔지 아세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하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모든 업종들이 다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정말 다 데미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라인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로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로봇 안보법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좀 있으면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중국산 로봇의 어떤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술력, 양산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 시장 점유율을 되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어떤 되게 좋은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줬을 때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로봇 관련 산업에도 똑같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들은 그대로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저는 저한테 로봇 관련 기업 어디 투자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뭐 되게 좋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미국에는 테슬라가 맞다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맞다보고 있어요. 이 의견은 제가 2년 전부터 드렸는데 2년 전에 제가 현대차 로봇주, 테슬라 로봇주 했을 때 다 웃었거든요. 네, 밑에 리플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네, 조금 이제 앞서는 어떤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11만 원을 찍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좀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스터비 국산화시킨 거. 저는 진짜 그거 성공했다는 판가 상승, 그리고 이제 요거랑 같이 체코 등 이제 해외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원이죠. SMR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조금 선도적인 위치, 요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 원전 잘했거든요. 수년 전에. 하지만 갑자기 친환경 바람이 불고 원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 사업을 다 죽였죠. 탈원전했죠. 네, 그러면서 진짜 원전 쪽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결국 이제 원전도 저는 AI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가 나오면서 원전을 살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이제 탑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스터빈 국산화시킨 거 뭐 좋은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판가 상승시킨 거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서 원전 수주 가져오는 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SMR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AI 관련주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11만 원 돌파하는 걸 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주의 경우 원전주로 좀 거듭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향후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어쨌든 뭐 저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단순 시공을 좀 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EPC라고 하는데 뭐 설계, 조달, 시공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거에 어떤 전 과정을 주도를 좀 하면서 확실히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대폭 개선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원샷으로 이제 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해외 원전 수주 성과가 어쨌든 실제 계약으로 이뤄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원래 현대건설, 뭐 대건설 다들 잘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원래 하던 거를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다 할 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약으로 사실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워낙 또 뛰어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이야 삼성이지만 3, 40년 전에는 세계 어딜 갔을 때 대우하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땐 대우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IMF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지만, 그래서 원래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이고, 현대건설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되면은 레벨업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주에서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가져가면 좋은 좀 원전 관련주 아니면 눈여겨보시는 것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뭐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저는 최근에 변압기, 그리고 전력기기 쇼티지 수혜로 LS가 좀 튀고 있잖아요. LS 일렉트릭이 좀 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대,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원전 설계나 유지, 뭐 원전 설계하고 유지 보수까지 같이 하는 한전 기술, 뭐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한전 KPS 이런 기업들 좀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보통 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원전 쪽 투자하시는 분 중에 이게 너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기 참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원전 관련 ETF를 사십시오. 네, 저는 오히려 원전 관련 ETF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각 기업들마다 뭔가 매력도가 되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이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쇼티지 수혜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 사. 그리고 뭐 설계하는 거 되게 뭐 설계 되게 좋은 것 같아. 한전 기술 사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정말 백화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원전 관련 쪽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요, ETF가 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관련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LS 일렉트릭, 그리고 HB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뭐 이제 한전 기술, 유지보수 가지고 있는 한전 기술도 저는 좋다 보고 있고, 그리고 한전 KPS 이런 기업들 뭐 다 아시잖아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포트를 짜는 게 유효한데, 기왕이면 이거 다 들어가 있는 ETF가 좀 낫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전이 더 가기 전에 수소나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쪽이 좀 먼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기저부하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제 원전이 기저부하, 그 친환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완료. 이 요거의 수단으로 어쨌든 이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만 조금 그런 거는 단기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지원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원전, 그리고 전력 기기 폭 쪽에 어떤 탄력이 더 강할 것으로 저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소, 태양광, 이게 원전보다 먼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빨리 지어서 빨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태양광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세팅하고 있는 거는, 지구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저는 오케이, 뭐 중국이나 미국은 땅덩어리 넓고, 미국에 뭐 불필요한 어떤 사막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다 뭐 판넬 까는 거 꽤 나쁘지 않다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친환경인 태양광을 하려고 산을 베고 있죠. 산에 나무들을 베고 있죠. 뭐가 더 친환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이란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뭐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위에, 뭐 어디 옥상 위에,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이게 패널이 많아야 되잖아요. 미국 보면 진짜 뭐 몇만 평이 한 방에 패널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위에 몇 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도심의 열을 또 올릴 수 있는 또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위해서 진짜 환경적인 걸 버리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발생하고 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도 그 터빈 그 돌릴 때 기름 넣잖아요. 무슨 소리지 이게? 그래서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가야 될 미래긴 하지만 멀다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100% 친환경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정책 지원이나 수익성 측면, 단기적인 부분 봤을 때 원전이나 아니면 전력기기 쪽이 탄력이 저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는 좀 상승을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조금 반대. 오히려 조선주들은 전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게 고부가가치선이라 보통 부르는 게 LNG선이나 뭐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중심으로 어쨌든 선별 수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의 질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또 그동안 그 높은 금액으로 수주받았던 그 배들을 이제 인도하는 시점이 올해 쭉 이제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다 숫자로 찍힐 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질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또 카타르 쪽으로 이제 2차 물량 등 뭔가 대형 모멘텀이 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과도한 우려가 되게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 그리고 이제 조금 올해 하반기나 내년을 바라봤을 때 주로 투자해야 되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로 사실 저는 조선을 꼽고 있어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고 지금은 뭐 걱정을 하거나 뭐 도망갈 기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상수가 된 시대에 방산주는 이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필수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지 있다면 좀 어디를 담아야 하면 좋을까요? 저 주식시장에 제가 98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 올해 차로 딱 한 거의 29년 차가 됐어요. 근데 그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참 단타를 많이 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2000년도 초반, 2010년도 초반 요때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10년도 초반 제일 최근이니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막 시장을 잘 보고 있어. 막 코스피 코스닥 한 1% 오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시장이 2, 3%로 급락해. 뭐지? 그 윗동네 친구들이 맨날 미사일 쐈거든요. 그 처음에 미사일을 계속 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는데 어느 순간 미사일 가지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뭘 시작했습니까? 핵실험을 시작했죠. 근데 핵실험조차도 요즘은 별로 안 움직여요. 지난주 이번 주에 지금 워낙 지금 자기들이 관심 못 받고 있고 관심이 다 이란이나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관심 좀 받고 싶어가지고 미사일 몇 방 쐈는데 우리나라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의 사정 다 아는데 미사일 쏠 돈 별로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아유 왜 돈 쓸데없는 저렇게 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꼼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방산주가 예전에는 그런 테마성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불안 자체가 이제 일시적 사정이 아닌 뭔가 구조적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앞에서 우리 얘기 나온 대로. 그래서 K방사는 가격 경쟁력이 일단 뛰어납니다. 그리고 납기 능력.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겠지만 야 언제까지 뭐 해줘. 그러면 정말 죽어라고 그거 지키잖아요. 야근해서라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유럽 애들이요? 안 돼요. 미국이요? 안 돼요. 납기를 우리나라처럼 정말 맞춘 나라는요? 저 없습니다. 납기일이 잘 맞춰지면 가격이 높고요. 가격이 뭐 맞으면은 또 납기일이 안 맞춰져요. 항상 이게 문제였는데 우리나라는 두 개가 다르죠. 최근에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나 아니면 뭐 중동 같은 이런 수출의 영토 확장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필수로 이제 종목구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의 천궁2를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이란은 중국의 방어막을 가져갔죠. 근데 중국의 방어막 가져왔는데 그게 안 됐다면서요. 이제 반응도 안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이 받아가지고 중국 걸 다 그냥 없애버린다. 그렇게 하면서 시진핑 열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소식 못 들으셨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과학기술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를 다 축출해버려요. 시진핑이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자기들이 뭔가 잘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사실 무기 비싸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이란에 팔았겠습니까? 대신 기름 가져왔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팔아가지고 이란도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막상 전쟁했을 때 그 움직이질 않아. 대공망 다 뚫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천궁2는 뭐 오는 대로 요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잠깐 인간적인 부분 내려놓고 투자자의 어떤 입장만 딱 놓고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 이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한테는 정말 땡큐였죠.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죠. 퀄리티가 높았지만 알릴 수 없었지만 이 두 전쟁으로 뭔가 확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 방산기업들한테는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항상 필수 포트에 방산 넣습니다. 항상. 코스피 상승에 이어서 코스닥도 7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좀 매수세가 좀 본격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본격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바이오나 게임 살짝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도 살짝 지금 매수세가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로 판단되고 있고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수익 난 것들을 차익 실현하고 나서 우리나라를 떠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는데 아직까지 본격화된 시점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양상은 확실히 이제 바이오, 게임, 소부장 이쪽 라인으로 매수세가 좀 확대되는 양상이긴 해요. 근데 아직 한참 가야 될 것이고 지수 자체 상승보다는 어쨌든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맞아요. 근데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 코스닥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희한하게 반도체가 별로 없어요. 반도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바이오 제약이랑 2차 전지예요. 그럼 이제 코스닥이 움직였을 때 어떤 업종이 움직여야지 움직이겠어요? 바이오 제약이랑 2차 전지. 근데 그 두 개 업종이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못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코스피는 이만큼 올랐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1000이니까 얘를 올리고 싶을까요? 안 올리고 싶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얘를 무조건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올릴 때 뭐가 편해? 전체 시장을 다 들어야 돼. 에이,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여전히 코스닥에는 시가총액 중 밑에 있는 기업들이 이 회사는 내 회사라고 하면서 막 횡령, 막 알게 모르게 횡령 이거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인 기업들 많을 겁니다. 뭐 막 CBBW 발행하면서 막 돈 먹고 이런 인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를 투자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 봐요. 오히려 좀 큰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 당연히 외국인들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뭐 보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봤을 때 뭐 보겠습니까? 뻔하죠.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볼 거 아니에요? 바이오 제약 기업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제약 기업들과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그 종목들 지금 세팅 쫙 해주시면은 코스닥 시장 올라가면 그 기업들 수익 쫙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이 궁금한데요. 현재 만약 1억 원이 있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반도체 4천만 원, 그리고 2차 전지 2천만 원, 그리고 방산 1,500,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력기 같이 포함해서 1,500, 그리고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주도주 중심의 투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을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에 어쨌든 반도체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로봇도 있긴 있는데 일단 시총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전 당분간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흐름이 낙수효과로 떨어지겠지만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지금 수익률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고 좀 더 중소형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이나 전력기 있어야 되고요. 방산 우리 앞에서 말씀 나온 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외부적인 어떤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라도 현금을 한 10%는 지금 조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저 현금 10%는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그 양쪽을 다 제가 의견을 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좀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금 10%는 뭐 있으면 사실 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건 아니니까 현금 10%,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